국방부가 반도체 병역 특례 확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과학기술 인재 공급을 강하게 요구하며 개혁 못하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당장 내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첫 합동 안보회의를 갖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SNS를 통해 험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친문 홍영표 의원은 당의원에서 이재명 의원이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설명서 김반장 서반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 난타전이 두 사람에게 가져올 득과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념으로 비유했던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민주당의 부메랑이 된 상황 짚어봅니다. 코로나로 축소됐던 인천공항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됐고 입국자 격리 의무도 해제됐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에서 2.7%로 낮춰 잡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의 산증인 국민 MC 송혜 씨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금관 문화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 관련 단독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과기부 장관이 반도체 특강을 하고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되지 않은 회의 내용을 취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어제 2시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 내내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폐지 얘기까지 나왔던 병역 특례 요원을 반도체 산업에 한해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자 교육부 폐지까지 언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두 번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반도체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전 부처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시에 이종섭 국방장관은 반도체 전문 인력 병역 특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대선 공약인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교육 차관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격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교육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며 부처 간 칸막이 폐지를 지시하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인력 양성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지시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균형 발전 공약과 상충되는 측면도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물론 인력 양성이라는 건 대통령의 지시 한두 마디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정도로 현장 사정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 현장이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상현 기자가 짚어봐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반도체를 중심으로 5년간 8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힌 삼성그룹. Semiconductors are engines of the modern world, driving growth and opportunity for all. This innovation is possible with your devotion. SK그룹 역시 5만 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퉈 고용 확대를 내세웠지만 인력 수급난이 심각합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선 매년 1,600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관련 학과 졸업생은 650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봉까지 올려주며 인력 수급에 나섰지만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원들이 부족하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은 많더라고요. 이렇게. 기업들이 대학과 연계해 반도체 계약학과까지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한 해 260명 규모입니다. 정원을 늘리려 해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에 가로막히는 현실입니다. 전공의 미스매치율이 한 50%, 이게 OECD 기준으로는 저희가 1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산업이 필요로 하는 학과 정원을 이렇게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반도체 1위 사수에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인력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요직에 기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는 더하지 않았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를 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 잘못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고 재반박이 나올 수도 있는 발언이죠. 실제로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 둘로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출근길 브리핑 그리고 직설적 화법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영욱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웃으며 먼저 말을 건넵니다. 많이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 묻자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이 요직에 중용된 걸 들어 적극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한 것도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인 김혜숙 인사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청와대에 포진했고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 과거사 위원장 등도 대거 민변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송도환 국가인권위원장 등도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며 전 정부와 비교하는 건 1차원적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민주당은 또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국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게 한미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첫 합동 안보 협의를 갖고 전 정부와는 달리 조치할 것이라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도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회동을 갖고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당정되는 안보 협의를 갖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삼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에게 끌려다녔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리지 못했습니다. 가짜 평화 쇼에 대해서 이제는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들은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 핵실험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연일 대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한반도가 사정권인 괌 기지에 죽음의 백주로 불리는 B-1B 폭격기 4대를 전진 배치하고 괌 인근 해역에서 항모 2대를 동원한 최대 규모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무력 시위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입니다.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은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에 나설 수 있다며 한국, 일본과 긴밀한 조율,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며칠 내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공개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DPRK could seek a seventh nuclear test in the coming days. 미국의 경계심은 말뿐이 아니라 군사적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괌 앤더슨 기지에 B-1B 전략 폭격기 4대를 전진 배치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즉각 공개했습니다. B-1B는 60톤 상당의 폭탄을 실을 수 있고 유사시 괌에서 약 2시간 안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어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립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미국은 2017년 북 핵실험 당시 B-1B 폭격기를 서해 애넬레를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북상시킨 바 있습니다. 미 해군도 레이건함과 링컨함 등 핵항모 2척을 포함해 총 함정 15척이 참석한 용감한 방패 훈련을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마다 하는 정기훈련이고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라 훈련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며칠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여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천 개입설로까지 번지면서 두 사람의 말싸움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물 받은 철퇴 사진을 올리고 육모 방망이 같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2017년 대선 패배 직후 정진석 의원이 했던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이 대표는 또 충남에서 자격시험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공천해달라는 이의 제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자 충남을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이에 정 의원은 어디서 나쁜 술수를 배웠냐며 공천 개입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또 정치 선배의 우려를 허튼 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인수위원장 시절 성과를 홍보하며 당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또 전날 윤 대통령도 인수위 백서를 받아보고 굉장히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주요 활동 그리고 대통령 취임 행사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근이자 또 다른 당권주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와 정 의원의 설전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싼 야당의 집안 싸움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이재명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로 정치적 무게감이 커진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만났습니다. 반대쪽에선 당이 원해서 출마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며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최지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이재명 의원실을 찾아왔습니다. 제 선거만큼 가슴 저리고 봤는데 감사합니다. 결과가 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 당선인은 전임 도지사인 이 의원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했고 이 의원은 협치를 조언했습니다. 역전승의 주인공인 김 당선인이 선거 참패 책임론의 중심에 선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그 질책의 또 경고의 의미와 함께 또 기대가 함께 담긴 그런 결과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의원 측에서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의원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은 이틀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 지지자들로부터 대자보 테러를 당한 홍영표 의원은 이 의원이 당이 원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직격했고 제가 알기로는 당의 70-80%는 반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이 원해서 내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초선 의원 토론회에선 이 의원의 경쟁력 부재와 독주 프레임, 배우자 리스크 등이 패인 중 하나라는 냉정한 평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열되고 있는 지지층들을 하나로 통합해내기 위한 설득과 타협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자 밖으로 향했던 여야 정치권의 포문이 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에서는 이게 뭘 뜻하는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하죠. 네, 윤심 빠진 이전 투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오선 중진의 정진석 의원의 싸움이 지금 보시는 이런 소리난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말 그대로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과연 윤심과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많은 언론들은 이번 싸움을 이준석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윤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심지어 정진석 의원을 윤핵관의 맏형으로 표현한 기사들도 되게 많은데 실제와는 좀 다릅니다. 정 의원이 충청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 진출을 지지해서 관심을 끈 측면은 있지만 윤 대통령과 깊숙이 교감해온 핵심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권성동, 장재원, 윤한홍 의원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조금 이준석 대표랑은 감정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좋거나 싫은 감정을 떠나서 정치적 실익을 봤을 때 이 싸움이 윤 대통령이나 윤 핵관에겐 전혀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보면요. 이준석 대표 임기가 이렇게 보면 내년 6월까지인데 올해 그만둘 경우에 자녀 임기에 대한 당은 규정상 임시 전당대회를 열거나 아니면 비대위를 꾸려야 합니다. 예. 자, 서반장. 네. 다음 당대표에 이렇게 다들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좀 짐작하시나요? 민주당도 똑같잖아요. 결국 내후년 총선에 공천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번에 당권을 지는 사람이 2년 후 여권 세력을 재편할 키를 지닌 셈인데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쭉 있습니다. 그런데 윤 핵관의 맏형인 이 권성동 원내대표로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맞득치 않습니다. 조기 전대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원내대표를 이제 한 2달 정도 한 마당에 당장 출마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인데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와 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대표 공격에 나설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 여권 핵심부가 아닌 정진석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결국 당사자인 정진석, 이준석 두 사람 모두 이제 얻는 게 많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 대표와의 설전으로 친윤 이미지를 가져가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대표도 이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죠. 예. 결국 당이 이전 투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윤 대통령이나 여권 전체로는 손실이 크지만 정작 두 사람은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 당선된 다음에 자신은 살고 당은 죽었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거기까지 비슷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대표는 일단 내년까지 임기는 채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인 사생활에 대한 윤리위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선 여당 내 권력 지형이 크게 소용돌이칠 수 있습니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도 이 대표로서는 이번 싸움으로 반발의 동력을 얻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뭘까요? 예, 제가 준비한 건 발등 찍은 양념 정치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같은 과잉 행동을 양념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걸 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양념의 피해자들이 최근까지 주로 비문 인사들이었는데 이젠 달라졌죠.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이 주도를 하면서 이 주요 표적이 홍영표, 전해철 같은 이 친문 핵심 의원들로 바뀌었습니다. 예. 최근 대자보 테러를 당했던 이 홍 의원은 갈수록 폭력적이어서 걱정이라며 이 배후가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후라는 게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 쪽을 좀 의심하는 거겠죠? 예, 그렇겠죠. 다만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홍 의원에게 대신 사과하고 또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내기는 했습니다.
자, 과도한 팬덤 정치 때문에 민주당이 어려운 길로 들어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팬덤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뭐 이것도 조금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내가 당하면 팬덤 정치의 테러라고 비판하지만 상대가 당하면 지지자들의 목소리라고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앞서 대자보 테러를 당했던 이 홍영표 의원도 지난해 당권 도전 땐 조국 사과문을 낸 초선 의원들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데도 그냥 민심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송영길 대표가 선출되기는 했지만 당시 좀 친문 진영의 대표 주자 격이었던 그 홍영표 의원으로서는 좀 친문 지지층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의원은 과거에는 광성 친문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입장을 하다고 어떻게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까? 예, 하지만 최근 개딸들의 테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재명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이 문제가 더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 현행 당원 당규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대의원 45%, 또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로 이 합산해서 결과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냥 뭐 당원 70% 그리고 여론조사 30%로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상당히 복잡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친명 진영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이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등 대선 이후 대거 유입된 이 권리 당원층의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친문 진영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권을 가지려면 당비를 6개월 이상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대선 이후에 가입한 개딸들은 아직 투표를 할 수가 없죠. 만약 이걸 3개월로 줄여서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한다면 친명 반명 간 충돌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예, 이 개딸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만 한국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 자꾸 뒤로 가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총파업을 이어갔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철강과 시멘트, 주류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차량 출고에 차질이 빚어진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운송을 방해하던 노조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현대차 울산 공장에 들어가려던 트럭을 돌려보냅니다. 화물연대는 오늘부터 완성차 공장 부품 운송도 막아섰습니다. 현대차와 계약한 운송업체 19곳의 근로자 가운데 70%가량이 화물연대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서 자동차 생산이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부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장 내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걸 한계가 있거든요. 충남 서산과 광주 등 기아자동차 완성차 출고 현장도 탁송 차량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느 정도 가능한 물량 빼고 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오전 8시 반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서 주류 반출 화물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부산과 광주, 경남에서도 오늘 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노조원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소들 싣고 나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 차를 막으면서 업무방해죠. 전국의 시멘트 업체는 이틀째 출하가 전면 중단됐고 부산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마음이 급해지는 건 건설 현장입니다. 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 레미콘 타설을 마쳐야 하는데 시멘트 운송 차질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전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 공사 현장으로 시멘트를 실어 나가야 할 화물차 수십 대가 멈춰섰습니다. 천막농성에 돌입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수백 대의 시멘트 운송차가 오가던 이곳 시멘트 공장은 파업과 동시에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시멘트 운송차 기사 3명 중 1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파업 첫날 전국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납품을 못하고 있고 업무가 마비됐죠 뭐.
시멘트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당장 공사 현장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사 현장에 타격이 엄청나게 심하죠. 공정이 진행이 안 돼요. 이달 하순 장마가 시작하기 전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파업이 복병이 됐습니다. 공사가 한참 현장에서 진행이 돼야 될 성수기잖아요. 일주일 되면 아마 1,000억 정도 매출 손실이 있어요. 시멘트 업계는 차량 대신 철도 운송 비율을 높이는 등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오늘부터 입국 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던 입국 규제가 2년여 만에 사실상 사라진 건데요.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민혁 기자. 하루 종일 공항에서 취재했을 텐데 활기가 느껴지던가요? 네, 지금은 밤 9시가 넘어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곳 1터미널에선 이 시간대에도 승객 500명 정도가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미접종자도 입국할 때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공항은 한층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갔다 와서 되게 좋았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접종 완료자의 입국 시 격리 의무는 지난 3월 해제됐습니다. 여기에 이달부터 입국 전후 검사까지 간소화되면서 이용객은 증가 추세입니다. 현충일 연휴 전후로 하루 평균 공항 이용객은 4만 명 정도인데요. 2달 전과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항공 수요는 더 늘어날 텐데 수용이 가능할까요? 네,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 편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항공기 도착 편수는 종전에 시간당 20대에서 40대로 늘었습니다. 공항 운영 시간도 코로나 이전처럼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출입국이 자유로워질수록 오늘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 두창이나 신종 코로나 변이의 유입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공항 측은 입국자를 상대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렇게 항공 규제가 풀린 덕분에 주요 관광지와 면세점은 모처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외국인을 태운 단체 관광버스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경복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서 설렘이 느껴집니다. When you arrive to Seoul Airport to Incheon, it's just really quick. You show the QR code and yeah, it was really quick and we're enjoying a lot. There's no restrictions. 외국인 비자 발급이 재개되고 방역 조치 등도 풀리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왔습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opportunity for other people in other countries to come here to Korea and see all the beautiful culture. 단체 관광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소공동의 면세점엔 150명의 동남아 단체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관광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 이동합니다. 면세점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에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지난 6일엔 170명의 단체 관광객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해외 관광객들 방문이 좀 뜸했었는데요. 6월 달부터 이제 한 100명, 200명 단위의 단체 관광객들이 좀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름 성수기와 맞물리는 이달 하순이 되면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금융사에서 또 횡령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KB저축은행 직원이 6년 동안 9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초 은행 측은 직원이 얼마나 횡령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우리, 신한, 새마을금고까지 1, 2금융권을 막론하고 직원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KB저축은행 팀장급 직원 A씨가 회사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2015년 5월. 기업 대출을 담당하던 A씨는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9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횡령 사실은 지난해 12월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은행이 파악한 횡령액은 77억 8천만 원.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횡령액은 이보다 16억 원 많은 94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객 돈이 횡령됐는데 은행이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셈입니다. 감사 절차가 굉장히 느슨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은행 측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계속 금액이 계속 조사 중에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A씨는 횡령한 94억 원의 90% 이상을 도박하는 데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직원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전체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올해도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관건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지급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전망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단일 적용, 소상공인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3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은 25%는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보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42%나 올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커진 상황. 특히 최저임금법에 지역,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35년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코로나19에 물가 상승까지 겹쳐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직원을 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금을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2년 동안 더했기 때문에 손님을 좀 덜 받고라도 직원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저임금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30% 오른 11,860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이 이번 최저임금 협의에서 얼마나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의 산증인 국민 MC 송혜 씨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95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달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도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받고 목소리에서는 건재함을 느꼈기에 황망함은 컸습니다. 이제 고인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토록 그리던 황해의 부모님 곁으로 또 가슴에 품고 산 아들 곁으로 갑니다. 이루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친숙한 인트로로 일요일 오전을 열었던 방송인 송혜.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송 씨가 집에 쓰러져 있던 걸 유족이 발견한 겁니다. 전날까지도 대외 활동을 했던 고인이기에 후배 동료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건강하셨었고 얼마 전까지도 약주를 드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떠날 거라는 건 예상이 있었습니다. 3일 전에도 통화했죠. 아주 건강했어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시고 어제 저녁 때만 해도 내가 함부로 죽냐 이러면서 그 농담도 하시고 그랬거든. 정부는 고인을 기리며 국내 희극인 최초로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앞서 고인은 전국 노래자랑으로 은관 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27년생인 고인은 애초 가수로 데뷔해 12장의 앨범을 낼 정도로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1988년 환갑을 넘은 나이에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맡았고 34년 동안 만난 사람만 1000만 명으로 TV 음악방송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황해도 출신인 고인은 고향 재령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세상 천지 다 돌아다니다가 인제 와서 고향에서 노래자랑 소리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난 그 얘기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일찍이 아들을 떠나보내고 2018년 아내마저 먼저 보낸 송해. 국민 MC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리운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고 대신 물가 상승 예측치는 크게 올렸습니다. 수출이 유일한 버팀목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0.6% 성장에 그쳤습니다.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속보치 대비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수정된 것입니다. 건설과 설비, 운송장비, 민간 소비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줄줄이 하락한 가운데 수출이 유일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OECD는 올해 우리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2.7%로 대폭 내려잡고 물가 상승률은 기존 2.7%에서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 대내외 대형 악재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비용 충격 자체가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되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2.9%로 대폭 낮추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나마 수출을 버팀목으로 삼아온 우리 경제가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큰 시련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심각한 걱정은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식량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구가 봉쇄되면서 수출용 곡물에 발이 묶였고 폐허가 된 토지에선 언제 다시 곡물을 수확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가을 최악의 식량 대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포탄이 박힌 밭에서 농부들이 모종을 심습니다. 언제 폭격이 시작될지 모르지만 지금 심어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해도 팔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The only option is to get the grain out of Ukraine is through the Black Sea ports. They have to be open. 러시아는 흑해 연안을 봉쇄했습니다. 수출항엔 기뢰 수천 개가 떠다녀 제거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Знаєте, якщо зараз у нас там 22-25 мільйонів тонн заблоковані, то восени у нас може бути вже 75. 저장고엔 수출하지 못한 곡물이 쌓여만 갑니다. 러시아산 곡물은 제재 대상입니다. 전 세계 밀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수출이 막히면서 곡물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5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인도와 미국 등 다른 주요 생산국은 가뭄으로 생산량이 확 줄었습니다. 213,000 people will face catastrophic hunger and starvation, representing a 160% increase since April. 세계 식량 계획은 평범한 수백만 가구도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80고령에 당뇨, 합병증 등으로 수감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엔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10월 다스 회사 돈 횡령과 소송비 삼성 대납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41년생으로 80이 넘은 이 전 대통령이 3일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의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등 형 집행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은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가 마비되고 복수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상태를 밝혔습니다. 친이명박계 등 여권 일각에서는 사면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감된 안양교도소 관할 수원지검장이 결정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전 세계 탐험가들을 설레게 했던 전설의 보물선 산호세호의 상세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300년 넘게 카리브해에 잠겨 있었는데 지금 가치로 20조 원이 넘는 금화와 도자기가 가득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바닷속에서도 금화들이 빛을 뿜습니다. 문양이 선명한 도자기들이 곳곳에 묻혀 있고 대포 잔해도 보입니다. 314년 전 카리브해에서 영국 함대와 전투를 벌이다 침몰한 스페인 범선 산호세호입니다. 콜롬비아 영해에 가라앉은 산호세호는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볼리비아 등에서 가져온 200톤가량의 금과 은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해저 900m에서 발견된 보물선의 생생한 모습이 수중 장비로 촬영됐습니다. 콜롬비아는 대통령까지 나서 자국의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uestro gobierno decidió que todo ese tesoro es un patrimonio unificado que no puede ser partido, que no puede ser separado, que es un todo que tiene una riqueza patrimonial enorme. 실린 보물은 현재 가치로 21조 4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인양한 뒤 연구가 진행되면 역사적 가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2015년 정확한 위치가 확인된 뒤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였습니다. 영해를 주장하는 콜롬비아, 배 주인인 스페인, 금과 은의 원래 소유주인 볼리비아, 여기에 민간 인양업체도 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칠레전에서 승리를 거둔 우리 축구대표팀이 모레 파라과이전을 앞두고 다시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브라질보다 또 칠레보다 우리로서는 상대하기 편한 경기이긴 합니다만 이 숙제로 지적된 수비 불안을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대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팀 훈련장으로 가보시죠. 신유만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화려한 발재간으로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볼 뺏기 순례를 맡은 황의조의 얼굴에도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칠레전 이후 하루를 쉰 대표팀은 오늘 수원에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황희찬의 훈련소 입소로 기회를 잡은 동갑내기 나상호도 확실한 눈도장을 찍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기 중에서도 이제 희찬이 플레이를 보면서 뭔가 저돌적이고 좀 더 폭발적인 이제 스피드로 좀 이제 상대를 균형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면서 좀 저도 해야겠다고 좀. 도쿄올림픽 대표팀 승선이 좌절된 후 절치부심한 공격형 미드필더 정우영에게도 파라과이전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그 계기로 조금 더 보여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형들을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파라과이는 피파 랭킹 50위로 우리보다 21계단이 낮습니다. 역대 전적도 우리가 2승 3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대표팀이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와 함께 여러 가지 전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브라질이나 칠레에 비해 파라과이의 전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우루과이전의 또 다른 모의고사가 될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은 오는 10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벤토의 골잡이 경쟁도 점입가경입니다. 이 브라질전 동점골을 터뜨렸던 황의조의 칠레전 쐐기골의 주인공 손흥민 그리고 조규성 선수까지 스트라이커 대결이 치열합니다. 칠레전에서 벤치를 지켰던 황의조 선수를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브라질전 환상적인 동점골, 1년 만에 기록한 A매치 득점으로 황의조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는데 앞으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게 된 골이었던 것 같아요. 1대5 대패였지만 팬들은 물론 함께 경기를 뛴 선수들조차도 감탄 또 감탄이었습니다. 카세미로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되게 몸도 엄청 크고 생각보다 정말 중심을 좀 잘 잡아주는. 칠레전 휴식, 원톱 황의조 자리엔 친구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는데 역시 멋진 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흥민이 알아서 잘하는 친구니까 마음 편히 봤다고 해야 될까요? 황의조와 손흥민, 여기에 조규성까지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흥민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피드도 좋고 워낙 뭐 말하지 않아도 좋은 선수라는 건 다들 알 것 같고, 또 규성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점이 뛰어난 친구라 또 활동량도 많고, 물론 본인의 장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대 근처에 제일 많이 머무를지, 어떻게 하면 득점 상황과 근처에 있을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황의조는 파라과이전에서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2경기도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TV로도 또 볼 수 있으면 많이 봐주시면. TV조선 이다솜입니다. 2022 서울 푸드 페스티벌이 TV조선 주최로 개막했습니다. 이 축제에 참여한 프랑스 요리 거장 파스칼 바흐보 등 국내외 유명 셰프들은 특별 도시락을 만들어서 코로나 영웅들에게 감사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굽고, 지지고, 튀기고. 미슐랭이 인정한 국내 최정상급 셰프들의 주방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정성스레 만들고 있는 것은 평소에도 볼 수 없는 한 끼의 도시락. 2022 서울 푸드 페스티벌에서 국내 최고 셰프들이 준비한 도시락만 1000여 개에 달합니다. 국내외 스타 셰프 11명이 만든 특별 도시락은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과 화재 지역 소방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성에 담긴 음식을 전해주시니까 저희가 뭐 기분이 아주 좋고, 이렇게 저희를 신경 써주시는 분이 있구나.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대면 디너 행사에선 미슐랭 3스타에 빛나는 프랑스의 파스칼 바흐보를 비롯한 유명 셰프들의 요리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Even if sometimes we cannot communicate in the same word, we understand from the way they cook and we learn a lot. So this is always very. 클럽으로서 하나의 멋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셰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영웅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 2022 서울 푸드 페스티벌은 오는 10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TV조선 뉴스9에 따져보니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수여하는 제7회 SNU 팩트체크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따져보니 코너의 최원희 기자는 코로나 확진 뒤 회복하면 슈퍼 면역을 갖게 된다는 허위 정보를 검증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미국과 덴마크 등 다양한 해외 연구 자료와 다수의 의학 전문가 인터뷰를 근거로 코로나 재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잠에 빠진 아기가 코를 곱니다. 그래도 아기 코 고는 소리는 사랑스럽죠. 기네스북에 올랐던 영국인 멜 스위츠의 코골이 소음은 92데시벨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승강장에 들어올 때와 비슷합니다. 이웃 8가구가 견디지 못해 이사 갔지만 아내만은 굳게 침대를 지켰다죠. 소음성 난청으로 한쪽 귀가 먹었던 겁니다. 전북 어느 마을에 이사 온 군부대 앞에서 주민 4명이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해놓고 밤낮으로 장송곡을 틀어댔습니다. 부대가 높이 6m의 방음벽을 치자 철탑을 세워서 확성기를 더 높였습니다. 경찰이 30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음은 기준치를 수시로 넘겼습니다. 소음은 10데시벨 높아질 때마다 10배쯤 커집니다. 경찰은 한 달 만에 시위를 제한했고 법원은 집시법 대신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3년 가까이 장송곡을 틀고 집회를 한 노조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마을에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소음과 욕설 시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짧고 건조해서 무언가 뼈가 느껴집니다.
양산 시위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차며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논리적 항의나 비판, 요구가 아니라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말의 배설만 쏟아지기 때문이겠죠. 후원금을 노리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건강한 보수를 좀먹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시위대를 고소하고 민주당이 사지 앞 시위를 막으려는 법 개정안들을 발의하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대 진영을 향한 소음 욕설 시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심지어 부추기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의 양념 발언도 새삼 소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지지자들에게 폭력적인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었느냐는 물음도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문 전 대통령만 보호하자는 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란 얘기입니다. 소음 막말 시위 추방은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더는 깊이 쪼개지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놀랍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면 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역시 어딘가 허전하고 아쉽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후진적 시위 행태에 대해선 정치권이 뭔가 마음먹고 대책을 내놓길 바라겠습니다. 6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모두의 삶은 소중하다였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연일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꾸준히 내리기보다는 짧고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따라서 지역마다 편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구와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좀 더 선선하겠습니다. 강릉이 21도, 포항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나기 소식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8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